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의 이야기다. 그 당시 우리 집은 열쇠로 현관문을 열어야 했는데 어느 날 언니가 열쇠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언니가 열쇠를 자주 잃어버려서인지 엄마한테 혼나기 싫다고 나에게 제안을 했다. 이우야, 우리 며칠 동안만 이 열쇠 우리 비밀 장소에 놓고 다니자. 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비밀 장소? 언니가 말한 비밀 장소는 신발장 바닥이었다. 그래서 집을 비우고 나갈 때 현관문 밑에 있는 우유 투입구를 통해 신발장 바닥 구석에 열쇠를 놓고 다니기로 했다. 그때 나와 언니는 어려서인지 이 행동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열쇠를 숨기고 다닌 지 일주일 정도 지났던 것 같다. 그날은 원래 같았으면 학교에 갔다가 바로 학원을 가야 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학원을 빠져야 했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집으로 와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다. 약 먹고 내 방 침대에 누워 한숨 자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나는 학교 끝나고 온 언니가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열쇠를 찾고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려고 현관문으로 갔다. 역시나 우유 투입구로 팔이 나와 있었다. 그런데 그 팔은 언니의 팔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검은 장갑을 끼고 우리 집 신발장 바닥을 휘젓고 있었다. 순간 나는 비명이라도 질러서 저 사람을 쫓아낼까도 생각해봤지만 괜히 소리를 질렀다간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았다. 그리고 막상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니 생각과 몸이 굳어버려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약 5분가량을 신발장 앞에 가만히 서서 검은 장갑을 끼고 있는 팔이 신발장 바닥을 계속 더듬고 있는 기괴한 장면을 바라보기만 해야 했다. 그 팔의 주인은 몇 분을 더 그러다가 신발장 바닥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는지 우유 투입구에 팔을 빼서 그대로 사라졌다. 부모님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다간 언니가 열쇠를 잃어버린 게 들통나버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언니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원래는 약 먹고 한숨 자려고 했지만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오후 6시쯤 언니가 집에 왔고 나는 언니에게 아까 있었던 일을 말했다. 내 얘기를 들은 언니도 무섭다며 결국 엄마에게 열쇠를 잃어버린 사실과 내가 겪었던 일을 다 고백했다. 이 일 때문에 우리 집은 현관문 우유 투입구를 막아버렸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도어락으로 현관문 잠금 장치를 교체해서 더 이상 열쇠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엄마에게 들은 얘긴데 그날 내가 신발장 앞에서 목격했던 검은 장갑을 끼고 있던 팔의 주인은 나와 언니가 신발장 바닥에 열쇠를 놓고 다니는 걸 알고서 우리 집을 노렸던 게 아니었다. 그 당시 우리 집 말고도 우유 투입구로 열쇠를 숨기는 집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빈집털이범들이 이걸 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우유 투입구에 손을 넣고 다녔던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그날 내가 아프지 않고 바로 학원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다. 그날 나는 다니던 대학교가 여름방학을 해서 기숙사에서 짐을 빼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다. 학교는 서울에 있었고 집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고속버스를 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버스터미널을 향했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했는데 배가 너무 고프길래 나는 주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다시 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택시 정류장으로 이동했다. 우리 집이 외진 시골 동네다 보니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거의 없어서 버스터미널에서 집에 가려면 택시를 타야 했다. 마을버스 한 대가 가긴 했는데 배차 시간이 거의 1시간이라 그냥 택시 타는 게 몸도 마음도 편했다. 하지만 택시를 타고 우리 동네로 가달라고 하면 가끔 외진 곳이라 싫은 티를 내는 택시기사님도 계셨다. 그래서 항상 집에 올 때면 친절한 택시기사님을 만나길 빌었다. 그렇게 택시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때마침 빈 택시 한 대가 내 쪽으로 오는 게 보였다. 나는 택시를 잡아 세운 다음 캐리어를 넣기 위해 택시기사님에게 트렁크를 열어달라고 했다. 그런데 택시기사님이 지금 트렁크는 안 된다며 뒷좌석에 들고 타라는 것이었다. 택시기사님도 개인 짐이 있을 수 있으니 나는 별말하지 않고 캐리어를 들고 택시를 탔다. 그리고 평소처럼 우리 집이 있는 동네로 가달라고 했다. 기사님, 미우동으로 가주세요. 그랬더니 택시기사님이 짜증을 내는 것이었다. 아, 왜 이렇게 멀리 살아?
이 말과 함께 택시기사님은 뭐라고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셨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동네로 가달라고 하면 가끔 싫은 티를 내는 택시기사님은 계셨어도 이렇게 짜증을 내는 택시기사님은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러웠다. 그래도 택시는 출발했기에 무사히 집만 가자는 생각으로 나는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런데 잠시 뒤에 택시기사님이 이상한 말을 하셨다. 자네, 진짜 죽일 듯이 싫은 사람이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야? 네?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은 사람이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나는 택시기사님과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말에 대답을 안 하면 피곤해질 것 같아 대충 얼버무렸다. 뭐 그냥 화가 나겠죠? 그러자 택시기사님은 혼자 또 뭐라고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셨다. 나는 그런 택시기사님을 보고 오늘 진상 손님이라도 태우셨나? 라는 생각을 하고서 택시기사님이 더 이상 나에게 말을 걸질 않길 바랬다. 하지만 내 바람과는 달리 택시기사님은 또 이상한 소리를 했다. 자네는 내가 지금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리고 택시기사님은 다시 혼잣말을 하다가 이번에는 소름 끼치는 말을 했다. 누가 나한테 자꾸 귓속말을 해서 미치겠어. 이러다 죽어버릴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이 택시에 있기 싫어서 당장 세워달라고 했다. 다행히 택시기사님은 별말 없이 택시를 세워주셨다. 택시비가 6,000원 정도 나왔길래 여기서 카드를 냈다간 더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것 같아 그냥 10,000원을 드렸다. 그런데 택시기사님이 잔돈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잔돈 없어? 네, 10,000원짜리밖에 없어요. 그래? 그럼 그냥 가. 그리고 택시기사님은 나에게 이 말을 하고 떠나셨다. 자네,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나는 한참을 멍하니 도로 위에 서 있다가 다른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다. 집에 와서도 택시기사님이 나에게 했던 말이 머리를 계속 맴돌았다. 자네,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단순히 택시비를 안 냈다고 택시기사님이 나에게 그 말을 한 거라기에는 기분이 너무 찝찝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택시를 탈 때면 간혹 택시기사님이 나에게 말을 걸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 일이 생각나 소름이 돋고 난다. 나는 초등학생 때 엄마 옆에서 자다가 기이한 꿈을 꾼 적이 있다. 꿈의 배경은 내가 엄마와 잠을 자고 있던 방이었고 시간은 새벽이었다. 그래서 나중에야 꿈인 줄 알았지 그때는 그냥 자다가 깬 줄 알았다. 나는 다시 잠에 들려고 멍하니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는데 내 옆에 검은 무언가가 있는 게 느껴졌다. 고개를 살짝 돌려 그쪽을 봤더니 옆에서 자고 있던 엄마의 머리맡에 검은 머리카락에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여자의 인형이 놓여있는 것이었다. 우리 집에 저런 인형이 있었나? 엄마가 가져다 놓으셨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검은 여자 인형을 보고 있었는데 인형을 보면 볼수록 기분 나쁜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니 그 느낌이 점점 오싹함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인형을 다른 곳으로 치워야겠다고 생각해서 나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리고 인형을 집어들려는 순간 인형과 눈이 마주쳤다. 인형의 눈동자가 움직였던 것이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잘못 본 게 아니었다. 인형은 나와 눈이 마주친 상태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와 동시에 인형의 검은 머리카락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더니 자고 있던 엄마의 목을 졸랐다. 나는 그 기괴한 장면을 보고 너무 무서웠지만 엄마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얼른 가위를 가져와 엄마의 목을 조르고 있던 검은 머리카락들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인형이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러댔고 나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깼다. 일어나 보니 부모님은 어디 가셨는지 집에는 나 혼자였고 집 전화기 벨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다. 인형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깨서인지 그날따라 전화기 벨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아빠가 엄마와 마트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이라는 것이었다. 아빠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엄마가 좀 다치셔서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 이모가 우리 집으로 가고 있으니 아빠가 말하는 물건들을 챙겨서 이모한테 전해주라고 했다. 나는 엄마가 다쳤다는 말에 눈물이 났지만 아빠가 시키는 대로 물건들을 챙겨서 이모가 오기를 기다렸다. 20분 정도 뒤에 이모가 오셨고 나도 이모를 따라 병원으로 갔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가 목에 보호대를 하고 침대에 누워 계셨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다. 내가 울자 엄마는 목만 살짝 빈 거라며 울고 있는 나를 진정시켰다. 나는 한참을 울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내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엄마에게 어젯밤에 꿨던 꿈 얘기를 해드렸다. 내 꿈 얘기를 듣고 엄마도 놀라셨지만 그냥 꿈은 꿈일 뿐이라며 내 꿈 때문에 엄마가 다친 게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며칠 뒤에 내가 꿈에서 인형을 봤던 방에 부적 하나가 붙어 있었다. 엄마를 통해 내 꿈 얘기를 들은 아빠가 어디서 부적을 쏘아서 붙인 것이었다. 그래도 그 부적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더 이상 기이한 꿈은 꾸지 않게 됐다. 그날 내 꿈에 왜 그 인형이 나타난 거며 인형 꿈을 꾸고서 엄마가 목을 다친 게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미스테리한 일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숙제로 가고 싶은 대학교를 탐방해야 하는 숙제가 있었다. 원래는 친구랑 가기로 했는데 그날 친구가 급한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대학교 탐방을 하게 됐다.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라 나는 지하철을 타고서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대학교에 도착해 캠퍼스 이곳저곳을 천천히 둘러봤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대학교에 다닐 생각을 하니 캠퍼스를 걷는 내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한참 대학교 탐방을 하고 있는데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추워지면서 마치 감기 기운이 도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대학교 탐방도 끝냈겠다. 마침 후문이 보이길래 나는 몸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집으로 가기 위해 후문으로 나갔다. 하지만 후문으로 나간 게 문제였다. 아무리 길을 따라 걸어도 지하철역이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사람이라도 지나가면 길이라도 물어봤을 텐데 이상하게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문이 열려있는 허름한 슈퍼가 보였다. 나는 얼른 슈퍼로 들어가서 안에 계신 할머니에게 지하철역 가는 길을 물어봤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손으로 한 길을 가리키시며 꼭 저 길을 따라 쭉 가라고 알려주셨다. 나는 할머니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린 후 할머니가 알려준 길을 따라 쭉 걸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지하철역이 나오기는커녕 점점 산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래도 나는 할머니 말을 믿고 계속 걸었다. 얼마나 더 걸었을까? 어느새 해가 저물려고 하는데도 지하철역이 나올 생각을 안 하니까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내가 할머니 말을 잘못 들었나?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볼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걷고 있는데 등산복을 입은 아주머니가 나에게 말을 거셨다. 학생, 이 시간에 이쪽으로는 왜 가? 이쪽으로 쭉 가면 지하철역이 나온다고 해서요. 학생, 길 잘못 왔어. 여기 근처 다 산이라 지하철역이 있을 리가.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공동묘지밖에 없어. 나는 공동묘지라는 말을 듣자마자 알 수 없는 오싹함이 느껴졌다. 아주머니는 나에게 지하철역 가는 길을 다시 알려주셨고 그 덕분에 나는 지하철역을 찾아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할머니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엉뚱한 길을 갔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방학이 다 끝날 때쯤 친구가 아직 대학교 탐방 숙제를 못했다며 내가 갔던 대학교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길래 결국 나는 친구와 함께 그 대학교에 한 번 더 가게 됐다. 친구와 대학교 탐방을 끝낸 뒤 우리는 후문으로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었다. 한번 걸었던 길이라 그런지 길을 못 찾을 일은 없었다. 그렇게 친구가 걷다 보니 저번에 길을 물어봤던 슈퍼 쪽을 지나게 됐는데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있던 슈퍼가 없는 것이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낀 나는 친구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고 슈퍼 자리 옆에 있던 세탁소에 들어가서 물어봤다. 저기요, 혹시 여기 세탁소 옆에 슈퍼 하나 있지 않았어요? 그러자 세탁소 아저씨가 놀라운 말을 하셨다. 슈퍼요? 제가 여기서 세탁소 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세탁소 오픈할 때도 옆에는 계속 비어있어서 슈퍼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날 나에게 길을 알려준 할머니는 뭐였을까? 그리고 할머니는 왜 나에게 공동묘지로 가는 길을 알려준 걸까?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소름 돋는 경험이었다. 당시 우리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귀신을 부르는 분신사와 같이 유행하던 강령술 같은 게 하나 있었다.
밤 12시에 불 꺼진 화장실에서 세숫대야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그 옆에 촛불을 켜놓은 다음 입에 칼을 문 상태에서 세숫대야에 담긴 물을 쳐다보면 남자에게는 미래의 아내가, 여자에게는 미래의 남편이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실수로 입에 물고 있던 칼을 세숫대야에 빠뜨리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다. 우리는 이 강령술을 미래의 연인 보는 법이라고 불렀다. 그때 이게 유행이다 보니 친구들이 학교에만 오면 매일 이 얘기를 하니까 어린 마음에 나도 소외되기 싫어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기회가 왔다. 그날은 부모님이 일찍 잠드신 어느 주말의 밤이었다. 나는 12시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11시 40분부터 천천히 준비했다. 조용히 화장실에 가서 세숫대야에 물을 담은 다음 준비해둔 촛불을 켰다. 그리고 부엌에 있는 칼을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나는 12시가 되자마자 칼을 입에 물고서 세숫대야에 담긴 물을 바라봤다. 어린 마음에 무서움보다는 정말 나와 결혼할 여자가 보일까봐 내심 기대했던 것 같다. 그렇게 5분 정도 지났을까. 물에 칼을 물고 있는데 얼굴만 비칠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10분을 더 기다려도 똑같길래 뭐야, 거짓말이었잖아. 라고 생각하고 입에 물고 있던 칼을 뱉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물에서 정체모를 빛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화장실 전체를 밝혔다가 사라졌다. 나는 너무 놀라서 칼이고 뭐고 다 뱉어버리고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을 뛰쳐나왔다.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신 엄마가 안방에서 나와 무슨 일인지 물어보셨다. 나는 엄마에게 강령술부터 내가 봤던 정체모를 빛까지 다 말씀드렸다. 그러자 엄마가 칼 가지고 그런 위험한 걸 왜 하냐며 얼른 화장실 치우고 자라고 하시고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어느 정도 놀란 마음이 진정된 것 같아 내가 벌려놓은 것들을 치우려고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세숫대야 안에 칼이 들어가 있었다. 아까 내가 빛을 보고 놀라서 입에 물고 있던 칼을 뱉었을 때 세숫대야 안으로 빠진 것이었다. 나는 그걸 보자마자 칼을 세숫대 안에 빠뜨리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이 생각났다. 일단 나는 화장실을 다 정리하고 한참을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친구에게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다. 나 미래 연인 보는 법 하다가 물에서 이상한 빛 같은 거 봤다?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화장실에서 도망쳐 나왔잖아. 진짜? 근데 그때 안 도망쳤으면 너랑 결혼할 여자 얼굴 볼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가? 야, 근데 그거 하다가 세숫대 안에 칼 빠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 설마 칼 거기에 빠뜨렸어? 아니, 난 손에 들고 있었지. 다행이네. 만약에 칼을 세숫대야에 빠뜨리면 미래에 결혼할 사람 얼굴에 흉터가 생긴대.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나도 나이를 먹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여자친구도 생겼지만 예전 그 일 때문에 혹시나 여자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이 강령술이 제발 미신이기를 바라고 있다.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라 카카오톡 같은 그런 게 없이 통화와 문자만 있었다. 그래서 웬만한 학생들은 통화와 문자가 한정된 청소년 요금제를 많이 사용했다. 그때 나도 청소년 요금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화를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짧게 통화를 하거나 웬만하면 문자를 주로 이용했다. 지금이야 스마트폰 덕분에 와이파이만 있으면 공짜로 전화와 문자가 다 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어서 많이 불편했다. 거기에다 당시 나는 부모님 몰래 학원에서 알게 된 1살 연상의 오빠와 연애를 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목소리라도 듣고 싶을 시기였기에 그때는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았는지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면 기본 30분 정도 통화를 하곤 했다. 하지만 내 청소년 요금제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기 때문에 남자친구와 전화를 할 때면 수신자 부담 전화를 자주 이용했다. 그날도 나는 부모님이 주무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방문을 닫고서 남자친구에게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이상했다. 통화 연결음이 마치 빨리 감기를 한 것처럼 빠르게 흘러나왔다. 나는 오류 같은 게 생긴 줄 알고 전화를 끊고서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하려는 찰나 라는 안내 메시지가 들려왔다.
평소 같았으면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남자친구가 미우야. 이우지? 라고 먼저 내 이름을 불러줬는데 그날은 남자친구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전화가 끊기기 전에 여보세요? 오빠, 나야. 라고 재빨리 말했다. 그 순간 핸드폰에서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아닌 생전 처음 들어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는 건지 웃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정체 모를 여자의 목소리에 나는 너무 소름이 끼쳐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내가 전화를 잘못 걸었나 싶어 번호를 다시 확인해봤지만 전화를 잘못 걸지는 않았다. 혼선이 됐나? 오빠가 장난친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내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남자친구였다. 미우야, 전화 있었어? 오빠, 왜 그런 장난쳐?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무슨 장난? 아까 잠깐 연결됐을 때 오빠가 이상한 목소리 낸 거 다 알아. 내가? 나 그런 적 없는데? 방금 전화가 와서 받으려고 했는데 바로 끊기길래 보니까 부재중 전화에 네 번호가 찍혀있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바로 전화한 거야. 다음날 나는 남자친구를 만나 남자친구 핸드폰을 확인해봤다. 정말 남자친구의 말대로 부재중 전화에 내 핸드폰 번호가 찍혀 있었다. 그럼 그날 잠깐의 시간 동안 나는 누구와 통화를 했던 걸까? 그 후로 나는 그때의 소름 끼치는 여자의 목소리가 자꾸 생각나 더 이상 수신자 부담 전화를 못하게 됐다. 이 이야기는 내가 13살 때 겪은 일이다. 그날도 나는 평소와 같이 잘 준비를 하려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있는데 동생이 베개를 들고 내 방으로 왔다. 누나, 같이 자면 안 돼? 혼자 자기 무서워. 왜? 오늘 무슨 일 있었어? TV에서 무서운 거 봤어. 그래? 그럼 누나랑 같이 자자. 평소에 혼자서 잘 자던 동생이 그날따라 혼자 자기 무섭다고 하니까 나는 내 옆에 이불 하나 더 깔아주고 동생을 먼저 재웠다. 그리고 동생이 잠든 걸 확인한 뒤에 나도 잠을 자기 위해 베개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다. 원래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에서 쉽게 안 깨는 타입인데 그날은 동생이 옆에서 자고 있어서 그런지 잠기가 예민했던 것 같다. 나는 동생이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려 옆을 봤다. 그런데 동생이 없었다. 혼자 자기 무섭다더니 이제 괜찮아졌나 보네. 나는 당연히 동생이 자기 방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자려고 눈을 감았다. 그때 잠이 덜 깬 듯한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눈을 떠서 동생을 봤는데 동생이 장난감 칼을 들고 내 방 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너 그거 들고 뭐해? 그러자 동생이 소름 끼치는 말을 했다. 누나, 이걸로 사람 죽일 수 있어? 갑자기 그걸 왜 물어봐? 내가 깜짝 놀라서 동생에게 묻자 동생은 대답도 하지 않고 사라졌다. 쟤 왜 저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자려고 했는데 동생이 이번에는 진짜 시카를 가져와서는 또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럼 이걸로는? 나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동생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들면서 동생이 들고 있던 칼을 조심히 낚아챈 다음 부엌으로 가서 칼을 제자리에 돌려놨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물을 한 잔 마시는데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니까 동생에게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동생에게 뭐라고 하려고 다시 내 방으로 갔다. 그런데 동생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자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 동생을 깨우기도 뭐해서 내일 아침에 얘기하기로 하고 나도 잠에 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나는 동생에게 어젯밤 일을 따졌다. 야, 너 어제 왜 누나한테 그런 장난쳤어? 그런데 동생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눈치였다. 무슨 장난? 어제 자다가 일어나서 칼 가지고 이상한 말 했잖아. 나 어제 자다가 일어난 적 없어. 그리고 내가 칼 가지고 누나한테 그런 장난을 왜 쳐? 누나 꿈꾼 거 아니야? 나는 그때까지도 동생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동생은 끝까지 그런 적 없다고 매우 억울해했다.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고 설마 내가 꿈을 꾼 건가? 라는 생각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꿈이라고 하기에는 그때의 상황이 너무 무섭고 생생해서 아직도 그때의 일이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누나, 이걸로 사람 죽일 수 있어?
그 일을 겪었을 때 나는 대학교 2학년이었고 다른 과 학생 한 명이랑 대학교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고 있었다. 그러다 여름방학 시기가 됐다. 대학교는 기말고사가 끝나면 바로 방학이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과보다 며칠 일찍 시험이 끝났던 룸메이트는 기숙사에 더 있지 않고 바로 짐을 챙겨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며칠 뒤 그날은 나도 시험이 끝나서 집으로 가야 했던 날이었다. 시험을 마치고 기숙사 앞에 왔더니 어머니가 나를 데리러 와 계셨다. 나는 어머니에게 잠깐 기다려달라고 한 뒤 전날에 미리 싸놓은 짐을 가지러 기숙사 방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방에 왔더니 며칠 전에 고향으로 갔던 룸메이트가 땀인지 물인지 모를 무언가에 젖은 채로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는 것이었다. 너 웬일이야? 집에 갔던 거 아니었어? 몸은 또 왜 젖어 있어? 반가운 반 이상한 반으로 룸메이트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룸메이트는 아무런 대답 없이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나는 룸메이트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짐을 챙겼다. 짐을 다 챙기고서 방을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룸메이트에게 방학 잘 보내라고 인사를 했는데도 룸메이트는 여전히 대답 없이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그 모습에 기분이 조금 나빴지만 밑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서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그냥 밖으로 나왔다. 그렇게 여름방학을 보낸 뒤 개강을 하게 되어 나는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룸메이트가 기숙사에 오지 않는 것이었다. 룸메이트에게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길래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하루는 기숙사 직원에게 물어봤다. 그리고 직원에게서 룸메이트가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룸메이트가 고향에 내려간 다음날 친구들과 계곡에 놀러 갔다가 익사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룸메이트가 사고를 당했다는 날이 내가 기숙사 방에서 짐 뺄 때 룸메이트를 봤던 날보다 이전이었다. 그 말인즉슨 룸메이트가 죽고 나서 내가 룸메이트를 본 것이었다. 이상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 방으로 돌아왔더니 죽은 룸메이트의 침대 옆 벽지가 물에 젖어 있었다. 나는 당연히 천장에서 물이 새는 줄 알고 기숙사 직원을 불렀는데 직원은 여기서 왜 물이 새는지 원인 파악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벽지는 점점 더 젖어갔고 결국 나는 다른 방으로 옮겨야 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그 방은 폐쇄가 됐다. 몇 달 동안 한 방에서 같이 지내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숙사에서 지내는 동안 죽은 룸메이트가 자꾸 생각났고 지금도 여름만 되면 가끔 생각나곤 한다. 내가 룸메이트를 마지막으로 봤던 날 룸메이트가 멀리 떠나기 전에 나에게 인사하러 온 것 같은 기이한 느낌이 들어서 말이다.